청와대는 4.13 총선 결과에 대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돌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총선의 승자와 패자는 갈렸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국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명백한 현실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황장수 미래교육연구소장,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관옥 계명대 정형외과 교수 모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모두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가장 시급한 것은 새누리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는데 원유철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더 담아내고 새누리당의 미래 비전을 더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외부 인사도 비대위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순경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원유철 원내대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추대가 됐는데 황 의원님, 사실 이제 앞으로의 과정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뭐 우선 제일 시급한 선결 과제가 비대위 출범이었는데 어쨌든 비대위원장은 정했잖아요. 네. 15명의 이제 비대위원들을 갖다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15명의 비대위원들이 그야말로 계파를 초월해서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보면 보수 지지층들이 보았을 때 그래 저만 하면 그래 한번 혼쭐 나니까 정신 좀 차리고 다시 한번 재건하려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인다 할 정도의 우선 원을 15명 구성을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 구성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보면 사실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당 문제는 대략 보면 원칙적으로 다 합의된 것이고 어제 그다음에 보면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올 초에 있겠죠. 그다음에 일단 비대위에서 해야 될 것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갖다 뽑고 나서는 야당하고 국회의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 지금 잘못하면 국회의장이 지난 2004년, 2003년 이후에 또 야당에서 국회의장, 그때는 박관영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물론 뭐 국회법상 당적 일단은 이탈합니다만 당적 자체를 그러나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자면 이해찬 7선 의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8선 서청원 의원이 나오는 경우 이 경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 가면서 결국 6월 중에 중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을 출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리더십을 출범시킬 때 최소한 국민들이 그래 좀 고개를 어느 정도 숙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런 모습으로 시키는 것. 이 자체가 뭐 원유철 비대위 체제의 뭐랄까 숙제, 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민심은 꾸짖었지만 새누리당이 과연 또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우리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반성이다. 패배에 대한 책임, 정치인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대국민 반성, 사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 이 모든 분란의 출발은 분열, 갈등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의 가장 최선결 과제는 단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 복당 문제다. 이걸 어떻게 여하이 순조롭게 하느냐가 가장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당내 경선이라든가 원내대표 경선 뭐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가야 되겠죠. 반성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반성이 필요한 거는 이번 유권자들이 보내준 신호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통이라든가 또는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치 행태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첫 번째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원내 일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내 일당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은 123석으로 일당이 됐고 122석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2당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은 향후 국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잡기 위해서는 원내 일당의 지위를 회복해야 국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단 여기서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일부의 복당을 통해서 전체가 지금 다 바로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는 뭐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내부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또 그동안의 친박 비박 간의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대신에 새누리당 자체에서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와대라든가 행정부와 또 집권 여당과의 여러 가지 소통의 과정들 그동안 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새누리당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황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이런 어떤 대참패를 당하고 수도권에서 35대 82, 영남에서 9석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정당 비례대표 득표가 새누리당을 능가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내년 대선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어떤 양상까지도 있습니다.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 그렇다면 여건이 이번 사태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요 야당한테도 잘하는 거는 배워야 돼요. 야당은 이럴 때는 백서를 만듭니다. 왜 졌는가에 대한 진 원인을 낱낱이 분석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야당이 이제 잘못한 거는 진단을 했는데 그걸 진단에 따라서 이 수술을 안 했죠. 그래서 어쨌든 새누리당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연 이번에 무엇 때문에 졌냐? 당의 계파 싸움과 공천 싸움 때문에 졌냐? 내분 때문에 졌냐? 오만해서 졌냐? 이렇게만 정리해버리면요. 그러면 계파 싸움 안 하고 오만 안 하면 공천 싸움 안 하면 내년에는 그럼 이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당파나 2040 그다음에 또 특히 영남 수도권에서 이렇게 완전히 새누리당을 심판하듯이 가버리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빠진 데 대해서 단지 이 공천 계파 싸움만을 그것도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생각하다가는 큰 코 한 번 더 다칠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한 한마디로 여태까지의 새누리당의 방향이나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4대 개혁 방안이나 노동 개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하는 곤란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승민 복당요. 자 선거 과정에서 등록 전날까지 유승민 쫓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유승민한테 사실상 공천을 안 하면서 옥세련 이후에 상을 줬습니다. 180도 전환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서 투표를 많이 찬 거 안 했는데 이제는 또 복당을 시킨다고요? 그러려면 뭘 하고 처음부터 그런 싸움을 벌였나 이런 문제에서요. 짚어봐야 된다. 아무리 의원 산석이 중요하더라도 이런 짓을 하면 그건 국민들한테 영원히 지지 못 받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요소 하나가 사실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벌써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친박과 비박계의 또 서로 이번 선거에 책임 논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친박과 비박계 이른바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이 공천 과정에 관여했던 분들은 일단 모두 사퇴하셔야죠. 그리고 비대위가 그분들 손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는 새로 꾸려져야죠. 책임이 이한구 위원장한테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어요? 배우는 감독의 지시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운 당선인 지금 이제 한번 낙선했다는 다시 이제 이번에 3선이 되죠. 3선 의원이 되는데 배우는 감독의 지시를 받는다. 결국은 이제 친박계 또 더 나가서 청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되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논쟁. 저는 보니까 마치 김무성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전 대표가 어제 그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면 몇몇 그 비서실장 지나셨던 뭐 의원 등등 몇 분이 보니까 막 거칠게 이른바 뭐 책임 공방을 벌이니까 내게는 측근이 없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누구 잘못이니 얘기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얘기했는데 그건 옳은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이해운 좀 의원 당선인의 저런 모습은 지금 과연 시적절한 얘기, 물론 저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아마 이해운 저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 뒤에 있는 배우 뒤에 있는 감독 뒤에 있는 제작자 더 멀리 갔나요?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서름도 많이 당했을 거고 괜히 속상한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어쨌든 모든 계파를 떠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가운데 한번 각자 할 얘기는 진짜 구말리 장소같이 많으나 일단은 덮어놓고 갑시다라고
화합하는 제스처를 쓰고 있는 마당에 예. 언론이 이렇게 좀 묻는다고 그래서 뭐랄까 약간 누가 들으면은 네. 마치 또 뭐 계파 갈등을 갖다가 조장하는 듯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적절치가 않다. 않아요. 사실 뭐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번 일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 주류의 어떤 공천 파동으로 비롯됐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실패, 지금 패배의 원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요번에 뭐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당내 경선 대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봉합하고 싶고 묻어두고 싶어도 사실은 이걸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로 즉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묻기 굉장히 어려운 요인이고 그래서 책임 특히나 우리가 뭐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임이고 우리가 어떤 경우든 매듭을 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흘러갔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느냐. 우리가 대나무 보면 매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매듭 짓고 또 그 힘으로 올라가는데 결국엔 누군가는 네. 분명하게 이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지 있는데 않나. 그 책임을 서로 지기 싫은 거죠. 근데 친박계에서는 비박계가 내부 막 이른바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총질을 하고 또 뭐 나중에 김무성 대표 옥새 파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총선에 참패한 것 아니나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 지금요. 근데 이게 이번에 새누리당을 보면요. 벼락을 맞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벼락이 치게끔 사주를 했던 사람은 따로 있는데 사주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벼락을 맞은 것은 엉뚱한 데 가서 떨어져서 수도권에 전멸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내분 문제, 책임 문제를 떠나가지고 네. 부산에 저렇게 새누리당이 한두 석도 아니고 5석이나 문재인 대표나 이런 거물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넘겨주고 된 원인이 그게 내분이 있어서 부산은 저래 됐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서 해먹던 사람들 다 해먹게 짜고 치는 이런 판을 벌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산 유권자들이 우리를 뭘로 아냐고 해서 한마디로 저런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겁을 먹었는지 어쩐지 안 나와서 다행이지 나왔더라면 한 10개쯤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태는 이 누구 책임이냐? 네. 자,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과연 이혜원 의원이나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그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부 같이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그건 같이 해먹으려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이 공천 이 아까 말한 어떤 벼락을 갖다 엉뚱한 데 떨어졌는데 수도권 의원들이 대부분 전멸했는데 이 부분에서 최경환 살아났지요. 김무성 살아났지요. 윤상현 살아났지요. 실제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을 사람들은 다 어쨌든 배지를 다시 달았습니다. 예. 엉뚱한 사람들이 다 집에 갔어요. 자, 그러면 공천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지도부에도 안 나와야 되고요. 또 당분간은 정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부하들이 또 떠들고 친박 비박 책임론 전개하고 이러면요. 이제 영원히 못 살아날 공멸한다 그런 지적인데요. 네, 전체 상황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미시적인 그런 내탓 공방으로 가기보다는 이번 사안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는 초유의 정말 참패를 한 상황이거든요. 집권당에서 지금 원내 2당으로 추락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줬던 뭐 여소야대 국면도 그렇고 지금 헌정사상 아주 보기 드문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패에 대한 내부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참패의 원인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에게 심판을 당했다. 그동안의 불통의 정치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고 청년 실업에 갖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일이면 뭐 세월호 참사 2주년인데 세월호 피해자들,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2년을 방치하면서 온 이런 사안들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국민들로부터 정권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권 전체, 야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내탓 공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원인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친박계가 비박계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비박계는 친박계를 질타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다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정말 비대위가 이번에 뭐 권위가 있다면은 이번 당선자들이나 또는 책임 있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밤샘 토론을 벌인다든가 지금 뭐 언론에는 뭐 책임을 져야 될 4인방 나오고 5인방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오적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서로를 죽이는 총질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정말로 창조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그래서 원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네.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이 근데 필요합니다. 이제 당 수습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122석이기 때문에 네. 뭐 원내 일당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무소속 탈당파 의원들을 7명이죠. 7명을 영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김태호 의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대개방해야 된다. 늘 새누리당이 떠난 적이 없다 이런 심정으로 해법을 찾는 그런 고민을 당에 돌아가서 같이 우리 동지들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그래 했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바로 복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상당히 좀 다급한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황 의원님 저렇게 이제 할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일괄 복당을 할 경우에 공천이 잘못됐다는 이런 걸 좀 자연하는 꼴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지금 공천 제가 그러잖아. 이걸 토막토막 내서 네. 여기에 누가 잘못이 있느냐, 이 토막에서 누가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건 만인데 만인에 투쟁이 되고 말아요. 그것이 보수 정당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뭐 그리 길지 않은 세월입니다만은 보수 정당하고 진보 정당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위기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보수 정당은 일단 보면은 수습해 나갑니다. 민주 진보 정당은 거기서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늘 하는 얘기 있죠.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네.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것인데 지금 토막토막 내서 자 아까 공천 과정에 그럼 어느 부분 잘못했어? 누구 잘못을 따져볼까요? 또 이 부분 누굴 따져볼까요? 자 옥새 그럼 누굴 따져볼까요? 이렇게 따지면 밑도 끝도 없는 만인데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럴 때는 럼썸이라고 그러죠. 둥 털어갖고 그야말로 아까 그 연찬에 얘기하셨는데 통상 보면 이제 새로 원이 구성되기 전에 보면 이 당선인들 모아서 현역 당선인 대회 1박 2일 정도 네. 이제 연찬회를 합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처절한 원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연찬회야 되는데 이번 같은 처절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겠죠. 그래가면서 하나하나 추스러 나가면서 앞서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반성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자 그때는 김 의원 그때 당신이 그거 잘못했잖아. 유대목은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다투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바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다. 사람이 그 외상을요 조금 비거나 이러면 굉장히 아픈데요. 아주 세게 다쳐서 팔이 하나 이렇게 달아나거나 이쯤 되면 아픈 줄을 모릅니다. 또 마취도 해놓고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이나 열흘쯤 가면 진짜 되게 아픈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라고 입장을 섣불리 발표하지 말고 한 일주일쯤 상황이 도대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나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어제 청와대의 이런 그 입장 발표, 유체 이탈 합법식 그 발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이 뭐 무소속 영입을 해서 지금 발표할 게 아니라요. 네. 국민이 화가 나서 더민주당한테 한 석을 더 줬으면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달쯤은 한 석 더 많은 일당을 즐기게끔 놔놓고요. 어차피 지금 데려와봤자 임기도 뭐 5월 29일인가 돼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놔놨다가 원해서 출발할 때 넣어서 가면 되지요. 복당론이 너무 좀 이른 감이 있다. 지금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을 지금 이거 영입을 해봤자 그게 뭐 의석에 뭔 반영이 됩니까? 그거는 숫자상의 의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로 합의만 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예. 지금 122석이 129석이 된다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이번에 걸린 사람들이 104명인가 되는데 그중에 기소가 또 한 40~50명 될 거니까 이거 보궐선거 다시 해서 또한 이겨버리면 절반 과반수를 네. 넘기지 않겠냐. 그게 만약 거꾸로 되면요. 이제 100석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부분을 하기보다는요. 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분노를 흡수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야당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분열해가 새누리당이 다 이겼다 생겼지만 분열해서 이 분화가 돼가 진화가 돼버렸습니다. 파이를 키워가지고 각자 다른 지지층을 흡수해버리는 이런 야당이 만약에 분열이 안 됐으면 이번에 저 야당 전체가 171석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122석이든 129석이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헌도 못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넘어서지도 못하고 의미 없는데 왜 집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들어는 오되 네. 그건 천천히 서둘 이유가 아니고요. 없다.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을 더 자극합니다. 좀 너무 좀 섬세하게 다루시는데 어제 뭐냐면 지금 오늘 어제자로 떠난 문을 닫은 네. 김무성 최고위원회에서 네.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복당 문제는 복당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복당을 갖다가 허용한다는 것은 뭐 공천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아 잘못됐으니까 122석 얻었지 잘했으면 162석 얻었지 왜 122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 자 어쨌든 김무성 체제에서 자 이 복당 문제는 우리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 이 문제 갖고 예를 들어서 보면 만약 이 문제를 어제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놨으면은 아마 계속 친박 비박 간에 복당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고 그 말이 또 다른 말을 만들어서 결국 보면은 어쨌든 좀 봉합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은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문을 닫기 전에 맞아 원칙을 던져놓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고위원회 회의인데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 결정은 그것뿐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구성이 목적 아니냐. 네. 결국에는 하루 딱 지나가지고 국민들이 결정한 거를 뒤집는데 그 목적이 원구성의 목적이 있다. 일당을 차지해야 된다. 그걸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가 어떻든 간에 효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는 향후 뭔가 다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예 네. 반성만 하고 그냥 끝났으면은 다른 어떤 논란이 안 생길 텐데 이게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라는 또 중요한 자리를 놓고 다퉈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야당 특히 이제 이번 상황으로 해서 야당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협치의 시대가 된 거고요. 이게 유권자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이라는 중요한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의 자리를 놓고 그다음에 네.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국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국민을 믿고 유권자를 믿고 꼭 해야 될 뭐 사과라든가 반성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그리고 내부의 화합을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가져갈 때 그 이제 집권 여당의 풍부를 다시 찾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실 청와대의 역할, 이제 사실 이번 선거 결과로 타격을 또 입은 곳이 청와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황 소장님, 사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굉장히 인적쇄신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어떻게 전망, 어떤 수습책을 좀 같이 공감을 하고 가야 될까요? 일단 그 집에는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많이 남지도 않았으니까 빨리 빠져나가려고 할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걸 하는 어떤 방식 또 그리고 그걸 밀고 나가는 행동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 뭐 이 4대 개혁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노동개혁이나 뭐 서비스 산업발전법이라든지 지금 펜딩돼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뭐 22대 그 산하에서 중요 국정 과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노동법이고 서비스 산업발전법이고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야당들이 뭐 이 법인세라든지 더 나아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관한 부분 또 이 전월세에 관한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제민주화라고 불리는 법안들을 갖다가 내놓아서 자신들끼리 하면 171석이라서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거꾸로 이용해서 그게 통과 안 되도록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새누리당은 판판이 야권이 합의해서 내놓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갖다가 바꾸려야 될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이 저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가. 이 정권의 이 경제 정책에 관한 방향이 처음에는 경제 민주화나 중산층이나 서민을 중소기업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간에 오면서 180도 턴해서 돈 풀고 부동산 올리고 대기업을 위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이 오해라도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좋다고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증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제 사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총선 직후에 첫 입장을 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저는 저 정영국 대변인이 저런 브리핑을 안 했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보면 김기춘 실장 때 그 당시 대변인이 17초 사과한 적이 있어요. 저 두 줄인데 제가 시간을 재보니 한 14초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무언가 이번에 심판해서 뭘 심판했을까요? 새누리당을 심판했을까요? 아니에요. 집권 세력이 지난 3년을 갖다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 심판을 해서 딱 하고 회초리를 쳤으면 우리가 아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좀 흔히 보니까 야당에서 뭐 유체 이탈 합법이라 그러는데 저는 저 광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혹시 보면은 비서실장 이하 홍보수석, 정무수석 이 참모들이 제대로 플랜 B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왜냐니까 저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대통령의 일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 모습을 보면서 그건 마치 4월 12일 날 투표일 전일이죠. 전일 국무회의장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단어를 따서 그냥 12초짜리 만든 거예요. 제대로 대통령한테 보고는 했는가? 물론 저게 이제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 입장을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더 저는 화가 나요. 더 화가 난다. 아니 우리가 왜 정영국 대변인의 입장을 알아야 되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일개 비서관에 불과한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 정확히 무슨 뭐 대변인이 정식 명칭입니다. 정식 대변인 네. 그 비서관이죠 정확히 네. 따지면 비서관의 그 개인의 의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말고도 우리가 의견을 들어야 될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대통령, 국정의 최고 헤드 오브 스테이트인 대통령이 과연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궁금했던 것이지 예. 우리가 정영국 대변인의 반응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첨언하면 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있게 될 대수비죠.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뭔가 육성으로 보면 이번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주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그것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 인적 쇄신과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협치가 강요됐거든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이 거대 여당,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것을 힘이 작아진 야당이 막 극렬하게 저항하고 뭐 이런 장면 보고 싫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력이 뭔가 압도적으로 되고 또 한 세력이 또 압도적이 되면 분당되고 분당에서 호남에서 전멸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타협의 정치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서도 이런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옛날 이제 천마땅사로 가는 그런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리더십 보여줘야지만 이 개선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출발점은 청와대가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오늘 여론조사 결과,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큰 폭으로 좀 하락한 것으로. 물론 이제 선거 직후에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이게 이제 여소야대라는 거는 대통령제에서는 아주 그냥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4년 전에도 그랬고 뭐 8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힘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정치에 우리 익숙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제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바꾸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소야대 구도도 다른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있는 늘 있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바라보고 국정을 풀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지금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의 총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입니다. 결국 이번 상황이 여권이 헌정사상 정말 엄청난 참패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비상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벌써 선거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벌써 이때쯤이면 이미 여권 전체는 선거에서 나타났던 유권자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와서 전체가 다 바뀌는 모습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구나. 네. 그런 민의가 모아지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런 아주 간단한 두 줄짜리 논평, 그것도 선거 이전의 상황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빠르게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저는 인적 개편, 조직 개편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의 성격상 개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하지 않고 원래 잘하던 분들을 잘 쓰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과감하게 개각도 하고 참모진도 네. 대개편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참모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인사청문회 부담이 있겠죠. 개각도 해내야 되고 참모진도 개편하고 또 야당의 대표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과감하게 만나서 야권의 생각은 뭔지 네. 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 소위 말하는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협치의 리더십에 대해서 벌써 실행하는 모습을 예.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말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월요일 주초에 시작한다. 이거는 우리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느슨하다. 네.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대화 정치도 복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빠르게 가야죠. 저는 미스터리 하나가요. 왜 이렇게 졌을 때, 이 정도로 지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이 아무런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현 정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게 되는데 이런 걸 생각했더라면 선거 이전에 왜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했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상향식 공천이 전 국민이 문제가 있고 새누리당의 유령당원이나 또 안심번호의 그 유령번호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애초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왜 김무성 대표가 2월 말까지 이 문제를 갖고 올 때 그걸 방치하고 친박 비박이 합의를 해줬는가? 네. 왜 또 뒤늦게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넣어서 유승민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날려버리고 시작을 하지? 왜 그렇게 지나치게 예. 집착을 하면서 끌고 오면서 저렇게 자멸하는 일을 했을까? 또 국가 안보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오늘도 뭐 수단 미사일을 쐈다. 자, 이러는데 핵과 미사일 국면이 전개가 되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는데 개성공단 문 닫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옳은지 틀린지 묻겠다. 이래서 안보를 가지고 왜 네. 걸지를 못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갖다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누가 지금 눈을 가리고 입장을 흐리게 하고 있는가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번 전국 해법하고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했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황 의원님은 좀 덥고 크게 통 크게 가자고 말씀하시고 또 책임을 한번 가려보자 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당은요 좀 섭섭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정신을 차리지. 저들이 맨날 뒤에 플래카드에 잘하자 한 방에 훅 간다 하다가 다 한 방에 훅 갔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따가운 질책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상 밖의 선전이라는 평가가 뭐 대체적인데요. 사실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급부란 평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수도권에서 나타난 그 성난 민심이 결국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의 자리를 갖다가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이 결과를 놓고 우리가 승리의 도취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주 잘 음미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 이제 뭐 안 거죠. 이게 과연 이번 민심이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안 건데 김 교수님 사실 김종인 대표 2기 이제 오늘 비대위 체도 이제 2기 비대위 체가 출범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기 비대위는 사실은 이제 1기 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근데 이제 2기가 사실은 뭐 공천을 지나면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전당대회까지 갑니다. 전당대회까지 가는데 지금 이 면면을 보면 상당히 이 김종인 대표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이후까지도 즉 전당대회의 어떤 당권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이 선거 결과
이거 괜히 이제 자부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자부할 문제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반사 효과거든요. 이게 예. 이제 집권당이 잘못해서 나온 부분이 분명히 반사적으로 거기를 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잘해서. 네. 근데 사실 요번에 총선을 보면 사실 어떤 정당도 정책을 내세운 것도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냥 단일화 한다 만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천 싸움 한다 만다.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뭔가 알 수 있고 뭔가 이 내용이 이래서 내가 한번 투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뭔가 동기부여를 해준 정당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워낙 집권당의 문제가 이제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 큰 공룡의 어떤 여당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권의 어떤 전통적 지지계층이 결집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하나의 절반의 성공으로 나타난 것인데 네. 이걸 과하게 생각하는 건 또 무리다. 그러니까 비대위 김종인 대표 체제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는데 또 사실 이번에 당선인들을 보면 비노, 친노, 뭐 86그룹 세력도 막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죠. 두 세력 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뿌리가 친노 자체도 벌써 20몇 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천히 스며드는데 어쨌든 중심은 김종인 대표가 잡고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당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때는 이제 계파별 싸움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이제 높고. 표출할 것이다. 그렇죠. 너무 참 우리가 비극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계파별 뭐 사람들 특히 보면 정치인들처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인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 무슨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냐. 물론 과거 뭐 친노, 비노 다투는 가운데 뭐 비노 중 상당수가 보면 일단 떨어져 나가서 지금 국민의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거의 3석밖에 못 얻는 그런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야말로 헌정사상 사실상 집권 중에 여당의 일당의 위치를 뺏어온 건 처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역대 물론 예전에 DJ 당 새천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2당에서 2당으로 간 거예요. 집권할 때도 1당은 한나라당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2당에서 1당의 자리를 찾아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굉장히 뭐 그것이 반사이익이었던 뭐였던 평가할 간에 만하다. 평가할 만한 것이고 예. 이 뭐 김종인의 비대위 일기 체제가 어떤 선거 그 당시 막 허물어져고 어수선하던 걸 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대위였다면 이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갖다가 무사히 나이스하게 치르면서 그동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봉합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친노 발족시키는 중심에서는 이 체제로 과연 공정하게 전대가 될 것이냐 또 그런 의문을 친노? 네, 친노 그룹에서는 주류 그룹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류 그룹에서는 친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친노가 지금 한 123명 중 한 50여 명 된다. 뭐 비문이라고 하죠. 친노랑 친문이라 합니다. 한 30명 된다. 근데 이 당선된 사람 말고요. 저 전당대회 열면은 저 지역위원장, 옛날에 지구당위원장 똑같은 한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 막 이렇게 정리해서 조금 이른바 그 비문 쪽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사람 봤잖아요. 목격한 게 하나 있습니다. 7회까지 야구로 따지면 7회까지 정말 김종인 투수 정말 역투하는데 막판에 코너로 몰렸을 때 갑자기 저 은퇴했는지 저 숨어 있었던 그 문재인 선수 나타나서 후닥닥 2회 던졌는데 승부수를 걸었는데 이게 먹혔거든요. 호남에서는 뭐 표를 못 얻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 먹혔거든요. 예. 그럼 뭐냐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결국 앞으로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뭐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누구 중심으로 보면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친문계가 좀 우위를 점하는 것만은 사실일 틀림이 겁니다.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당은 됐지만 며칠 후면 다시 2당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되면서 사실은 어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아주 꽉 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질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의 치열한 토론, 이게 분열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게 그동안 특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각 뭐 초선 의원도 중진 의원과 같이 뭐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되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영입이 된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리더십을 중시하면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데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2기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당 안팎에서 좀 호응이 된다면 외부 여건은 어렵습니다. 국민의당과 끊임없이 아마 갈등도 해야 되고 주도권 다툼도 야당 주도권 다툼을 할 텐데 예. 그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구해낸다면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일정한 공생 관계를 가져가리라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김종인 현재 대표가 이 이후에 현재까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표를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아주 두드러진 역량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명은 차츰차츰 얘기가 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 대표 체제가 순항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 문재인 전 대표도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뭐 호남에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질서가 잡히는 가운데 서로 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다. 김종인 대표가 저는 일부에서는 뭐 대권 욕심이 있느냐 이런 네. 얘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않을 봅니다. 것이다. 공정한 관리를 통해서 현재 본인의 목표는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 이걸 목표라고 본다면 충분한 관리자의 역할을 해주고 선거 때처럼 똑같은 전략적 공정 관계가 제휴 관계가 있을 이루어질 수 것이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번에 선거 결과가요. 뭐 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이 자기 이제 이 대표 퇴임이 돼야 되는데 연장이 된 불혹이죠. 네. 자, 묘하게 선거 결과가 123석이나 나오고 일당 한 석 차이로 일당이 되면서 김종인 전 대표는 바지에서 이제 반쯤이 지분을 좀 가진 네. 이 주주가 되었고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대표의 그 이 지난 이 캠페인에서 잘 나가다가 3월 20일 날 저 도대체 진심이 뭘까라는 그 불신을 못 참아가지고 그 이렇게 이 난리를 쳐서 결국은 2번을 14번으로 끌어내렸다가 막판에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뒤집어지면서 그 본인이 초래했고 친노가 초래한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급기야 광주 가서 무릎을 꿇고 정계 은퇴하겠다 이야기했다가 지금 정계 은퇴 안 하냐라는 종편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 대표는 결과는 좋은데 뭔가가 지금 좀 찝찝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또 이제 적대적 공생을 이제 배경에는 긴장하고 불신이 깔리면서 서로 절대 안 믿어요. 서로 긴장을 항상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대안도 없고 문재인 대표가 당분간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에는 관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2기 비대위가 사실은 저는 계획에 없었는데 출범을 했다고 봅니다. 김종인을 대표로 하는 비대위는 계획에 없었죠. 그래서 출범을 했고 6월 달에 아마 전대를 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김종인 아마 이 비대위원장 대표가 이제 결국은 이 이야기를 전달해서 나 대선 안 간다. 대선까지 당을 잘 관리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종의 물밑 비주류와 비주류 간에 비주류 입장에서 보더라도 친노가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김종인이 편할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 역학관계에도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사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국민의당 명실상부한 3당에 됐는데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 보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캐스팅 보트 역할이 아니고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겠다. 힘이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까마득한 옛날입니다만은 1988년 13대 원이 구성됐을 때 딱 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인데 실제 그때 보니까 평민당, DJ 평민당이 뭐 70석인가 되고 그다음에 통민당, YS 통일민주당 합치면 130석이 돼요. 근데 30석을 가진 JP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 그다음에 뭐 통민당, 평민당 있지만은 실제 어떻게 보면 어젠다 세팅이죠.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 13대 때 그러면 50 청산하자. 청문회를 통한 50 청산하자. 광주 청문회를 통한 광주 문제도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어젠다 세팅을 하면서 집권당을 갖다가 토론회 장으로 끌어내고 양김씨 적대적으로 있었던 YS, DJ, YS를 갖다가 때로는 좀 어르고 달래가면서 끌고 가는 게 놀랍게도 JP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JP는 국무총리를 그 당시 지나셨고 공화당 당의장도 지냈고 몇 선, 7선, 6선 의원 위치였고 안철수 재선 의원께서 그렇게 정치력을 보일지는 조금 아직 의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정당이 어떻게 굴러가느냐는 것은 안철수 대표 혼자서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뭐 굉장히 만만치 않은 호남 유력 그렇습니다. 주자들이 예. 뭐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더 중요한 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보부터 뭐 보수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들이 국회 안에서 사안별로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국민의당이 한 목소리를 내지 낼 수 못한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가장 이제 시급하게 지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을 지금 끌어낼 수 있겠느냐. 특히나 지금 새정치를 갖고서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새정치가 이번 선거를 와중에 뭐 굉장히 형해화됐어요. 본질이 뭔지. 굉장히 이제 의문점이 많이 가는 그런 내용이 돼버렸고 뭔가 내용적인 구심점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졌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 부분을 빨리 보강을 하지 않으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단결을 또는 한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안철수 대표가 했다고 봅니다.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주도해서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치력이 뒷받침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빨리 새 정치가 뭔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뭔지, 또 정책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그 새 정치가 과연 현재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작은 당이거든요. 38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도 없지만 그런 역할에서 과연 새 정치의 내용을 구현해내는 방식은 어떤 건지. 게 좀 뭐냐? 그럼요. 그걸 그거를 보여줘야 된다. 빨리 입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서는 성공을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내 역학관계가 앞으로 너무나 힘들 겁니다. 특히 뭐 박지원 의원, 뭐 다양한 중진 의원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과 분명히 생각도 다르고 또 정책 기반도 다릅니다. 이분들과 설득하면서 같이 이 불협화음을 하나의 화음으로 만들어내면서 협상을 가져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캐스팅 보트라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역할입니다. 저 두 당은 120석이 넘는 큰 당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때는 잘못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은 한쪽에서 완전히 경원시되고 도리어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아주 뛰어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이 세 가지 과제에서 성공적이어야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향후 정당에서도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도 확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벌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합론, 내년 대권을 위해서 통합론을 슬슬 흘린단 말이죠. 이게 절대 안 하겠죠. 대선까지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후보끼리 통합은 가능해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의석을 합쳤을 때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67석 나옵니다. 무소속 데리고 왔을 때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167석은 국회 선진화법을 역시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개헌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국민의당의 의석이 개헌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어제 박주선 의원이 이야기했더라고요. 그것도 또 못 돼요. 그런데 이 저당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연해져 버렸는데 또 DJ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개성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 안에 지금 박지원, 천정배, 건노가, 박주선 등 이 대단한 이 동교동 베이스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안철수 의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새누리당 편들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더민주 편들었다가를 허용하겠는가. 오히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강경 선명 노선을 가면서 이 대주주 호남의 이 이해를 갖다가 대변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정치적으로 오히려 좌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더 지금 내년 대선이 또 임박해 있으니까 대선 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패배하게 만드는 2040 수도권 이런 부분을 의식하면서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각자 도생한 다음에 내년쯤 가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할 겁니다. 양쪽 당에서 뽑힌 1번, 2번 선수 후보 단일화 하라. 그래야만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후보 이길 수 있다. 그때 가면 또 뭐 가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당장은 아직 원두 구성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각자 도생할 겁니다. 사실 아직 뭐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벌써 당선인 300명 가운데 벌써 10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